일요일에 만나는 출입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란해 보였던 한 가족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 8월 제주도의 한 장례식장으로 3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섰다. 남자는 며칠 잠을 못 잤는지 눈에 핏발이 선 모습이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 입구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남자를 보더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남자를 형석이라고 부르며 다시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이모, 형석이라고 불린 남자는 서울에서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형석이었다. 울고 있는 여자는 그의 막내 이모였다. 장 형사가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이모를 달래고 영정으로 다가갔다. 이선철, 자신보다 2살 위의 이종사촌 형이었다. 5년 전쯤 형의 결혼식 때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서로 사는 것이 바빠 그간 만나지 못했다. 제주도로 내려갔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다. 절을 하고 향을 꽂은 그가 착잡한 표정으로 형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35 아직은 너무 아까운 나이였다. 영정사진 속 선철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형석이 울고 있는 이모 앞에 앉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선철이가 물에 빠져 죽니? 너도 알지 선철이 수영 잘했잖아? 이건 말도 안 돼. 이모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선철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형석을 본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러다 어머니도 쓰러지세요. 민규야, 우리 선철이 좀 살려내다오. 민규라는 선철의 친구가 붉어진 눈으로 눈물을 훔쳤다. 잠시 뒤 형석이 민규와 밖으로 나갔다.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경찰 말로는 술 먹고 바다에 뛰어들었답니다. 형이요. 왜요? 단순하게 주사라고 하는데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민규의 말에 형석의 이마가 찌푸려졌다. 증인은요? 와이프요. 네. 선철이 와이프가 같이 있었어요. 형석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고 보니 장례식장 안에서 선철의 아내를 보지 못했다. 여기 없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가 보기만 하면 달려드셔서 피신했어요. 아, 형석은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았다. 형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민규가 전화번호부에서 선철의 와이프 번호를 찾아내 알려줬다. 형석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민규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다. 형석은 선철의 아내를 만났으면 했다. 그녀는 장례식장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아이가 어려 맡길 데도 없다고 했다. 형석은 택시를 타고 선철의 아내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해변이 가까이 있는 어촌 마을에 집이 있었다. 아이를 업고 나와 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다. 형석이 다가가 인사를 했다. 오랜만입니다. 네,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는 엄마 등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들어가세요. 선철의 아내는 그보다 2살 어렸다. 33살 한미정. 꽤 미모가 뛰어난 편이었으나 어딘지 까칠한 피부도 그렇고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농가 주택을 대충 고쳐서 살았는지 집은 낡고 허름했다. 미정이 아이를 등에서 내려 품에 안았다. 맞은편 소파에 앉은 형석이 착잡한 표정으로 집을 둘러봤다. 형이 하던 장사가 잘 안 돼서 제주도로 내려갔다더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였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술을 많이 먹었어요. 일이 잘 안 풀렸나 보군요. 네, 여기 내려와서 여행사 하는 친구 일 돕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도 사업이 잘 안 돼서 접었거든요. 네. 다른 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매일 술만 마셨어요. 그런데 형수님 형님 수영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미정이 눈물을 훔치고 그날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은 남편이 술 마시는 걸 보고 아들과 먼저 잠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문소리에 잠에서 깼고 남편이 보이지 않아 찾으러 나가봤다고. 집 주변에서는 그를 찾을 수가 없어 바다까지 달려가 봤다고 했다. 전에도 한번 술 먹고 수영하겠다고 바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정말 바다에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얼른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인지 대답도 안 하고 자꾸 깊은 바다로 나가더라는 거다. 나중에는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아 울면서 그만 돌아오라고 발을 동동 굴렀다고 했다. 더는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마을 이장이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했다. 1시간을 헤매도 찾지 못해서 해경이 출동했고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방파제 안쪽에서 선철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미정은 울 기운도 없는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기력해 보이기만 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형석의 콧등도 찡해져 왔다. 선철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일도 많이 경험해본 그였지만 빗줄의 안타까운 사연은 가슴이 더 아렸다. 이모님은 제가 설득해 볼게요. 그래도 형 마지막 가는 길은 지키셔야죠. 형석의 말에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괜히 그 사람 마지막도 편히 못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모든 원망을 저한테 쏟아내시는 힘으로 사시는 분이세요. 형수님, 그 사람 가게 망한 것도 저와 결혼한 탓이라고 여기세요. 형석은 더는 미정에게 장례식장에 가자고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잠든 조카를 착잡한 얼굴로 잠시 지켜봤다. 조카를 지켜보던 형석의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팔뚝에 멍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어디 부딪혔나 싶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렸다. 어디 부딪혔습니까? 안쓰러운 손길로 형석이 잠든 아이 팔뚝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미정이 어딘가 당황한 듯 둘러댔다. 문에 부딪혔어요. 남자아이라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형석의 눈에 이번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다. 부러진 나무 상이 보인 것이다. 싱크대 한쪽에 거의 부서진 채로 세워져 있었다. 그는 무언가 꺼림칙해서 미정의 안색을 살폈다. 짚히는 것이 있었다. 설마 싶지만 그래도 확인해봐야 했다. 질문을 던지기 전 미정을 자세히 살폈다. 한여름임에도 긴팔을 입고 있는 것이 영 이상했다. 덥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원래 추위 많이 타요. 누가 봐도 둘러대는 것이 확실했다. 집을 나가려던 생각을 바꾼 형석이 부서진 상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미정이 눈에 띄게 당황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미정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시선도 피했다. 형수님, 이거 형이 이랬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덮고 싶어요. 미정의 말로 형석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린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폭력을 행사한 건지 죽은 선철은 미정과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맞아 보였다. 더는 미정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형석은 그 집을 나왔다. 형석은 선철이 발견된 바다로 걸어갔다. 휴가철이라 바닷가에 사람이 꽤 많이 보였다. 곳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하며 노는 사람이 많았다. 좀 더 뒤를 살펴보니 주차장 쪽에는 텐트도 보였다. 그가 텐트 쪽으로 다가갔다. 젊은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저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 일주일이요. 왜요? 저희 이장님 허락 받고 텐트 쳤어요. 아네, 그게 아니라 혹시 며칠 전 사람이 바다에 빠진 거 아시나요? 이야기는 들었어요. 형석은 뭔가 이상했다. 술에 취해 잠들어 그날 소란을 못 들었나 싶었다. 20대로 보이는 남자들은 세 사람이었다. 새벽에 소란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는데 우리가 술 먹고 자서 그런가? 그래요. 아무리 술을 먹고 잤다고 해도 바로 앞에서 일어난 소란을 못 들은 게 말이 되나 싶었다. 아침에 해경들이 오고서야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은 아무래도 이장을 만나봐야 할 듯 싶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간 이장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커 보였다. 2층 집은 대지도 꽤 넓어 보였다. 개만 마당을 지키고 있고 집은 빈 듯 싶었다. 누구요? 그때 노파 한 명이 그를 수상한 듯 바라보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돌아가신 이선철 씨 사촌 동생인데요. 이장님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병원 가서 오늘 못 올걸. 병원이요. 마누라가 오늘 내일 해. 무슨 병이 있으신가요? 자궁암 앓은 지 오래됐어. 젊은 사람이 일도 열심히고 안 사람도 끔찍이 아꼈는데 참 안 됐어. 노파의 말에 형석은 난감한 얼굴이 됐다. 무언가 꺼림칙해 꼭 이장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다. 형 장례를 치르고 그는 바로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그래서 그는 노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병원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제주병원일걸. 네, 감사합니다. 노파는 왜 그렇게 이장을 만나려 하냐고 물었다. 형석은 그냥 형의 마지막을 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노파가 혀를 차며 그가 놀랄 말을 했다. 거 젊은 사람이 그렇게 게으르고 술만 처먹더니 어찌 보면 그리 사느니 가는 게 남은 가족들한테는 낫겠구만.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석은 기분이 상해 따지듯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형석을 노파가 딱하다는 듯이 봤다. 그러면서 아무리 핏줄이라도 감쌀 걸 감싸라고 젊은 엄마가 애 없고 밭을 다니고 이 집 저 집 허드레실 해주고 살았다고.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술만 먹고 허구한 날 때려부시기나 했다고 했다. 형석은 참으로 답답했다. 성장하고는 선철과 잘 어울려 본 적이 없어 그의 성정이 그런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착잡한 심정으로 형석은 제주병원을 찾았다. 이장의 이름은 알고 있었기에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나서야 이장 아내의 병실을 알 수 있었다. 1인실인 걸 알고는 좀 놀랐다. 노파 말대로 아내를 무척 아끼고 있구나 싶었다. 병실로 다가가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부부가 하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이장이라는 남자는 무언가를 조금 더 먹이려고 애쓰고 있었고 아내는 더 못 먹겠다고 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형석이 병실 문을 두드리자 이장이 음식통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모습에 형석은 조금 놀랐다. 생각보다 많이 젊어서였다. 병색이 완연한 여자가 그를 의아한 듯 바라봤다. 형석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선철의 동생이라고 형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왔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이장은 아내가 신경 쓰이는지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향했다. 선한 인상의 이장은 형석에게 음료수를 뽑아주고 앞에 앉았다. 형석은 형을 찾을 때 상황을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했다.
이장은 선철이 술을 먹고 바다에 들어갔다는 말에 보트를 타고 나가봤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다. 혹시 저희 형이 평소에 술 먹고 안 좋은 짓을 많이 했습니까? 죽은 사람 이야기에서 뭐해요? 그냥 수창이 엄마가 고생 많이 했어요. 몰랐습니다. 젊은 사람이 좀 열심히 살지. 수창이 엄마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거 알아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동네 유치원에 취직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댁형이 의처증도 있는지 못 나가게 합디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동네 허드렛 일 하고 살았어. 아, 형석은 선철에 관해 알게 될수록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려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그렇게까지 되었나 싶었다. 그는 이장에게 인사를 하고 아무런 수확도 없이 병원을 나섰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그는 사망 경위를 설명하러 온 경찰과 마주쳤다. 형석이 신분을 밝히자 반가운 얼굴로 유족 대표시냐고 했다. 아무래도 이모가 억지를 많이 부려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이모부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은 선철이 형 하나뿐이다 보니 이모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였다. 1차 거만한 의사소견서입니다. 부검을 원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딱히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는 합니다. 형석은 의사의 소견서를 읽었다. 예상대로 익사로 추정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 정도면 맨정신으로 서 있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상태로 바다에 들어간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이모는 아들 몸에 칼을 댈 수는 없다고 또 통곡을 했다. 형석은 이모의 의중도 그렇고 부검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돌아가는 경찰 마중을 나간 그가 형 시신을 발견할 때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다. 오전 6시쯤 신고가 들어왔고 1시간 정도 수색하다가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6시면 생각보다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형수는 새벽에 형이 술 먹고 바다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째서 6시나 돼서야 신고가 들어간 건지 의아했다. 혹시나 싶어 경찰들이 돌아가고 형석은 아까 받아온 이장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몇 시쯤 형을 찾아 나가셨냐고 물었다. 이장은 자다 껴서 확실치는 않지만 4시 반쯤 되었던 것 같다고 했다. 맑은 날이라 해가 일찍 떠오르고 있었다고 했다. 형석은 무언가 짐작되는 것이 있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자신의 생각이 맞을 듯 싶었다. 끝내 이정은 선철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무서워도 그렇지 이래도 되나 싶었다. 장례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 형석은 미정의 집을 다시 찾았다. 선철의 아들 옷과 과자 그리고 쌀까지 사들고 방문했다. 며칠 전 올 때와 달리 집은 깔끔해져 있었다. 그런 집의 모습을 보니 더 착잡하기만 했다. 형, 장례 잘 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님 찾아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시겠죠. 계속 제주에서 지내실 겁니까? 아니요. 떠날 생각입니다. 어디로?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가야죠. 네, 형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과자를 먹고 있는 조카를 보았다. 잘 지내십시오. 집을 나서기 전 형석이 한 말이었다. 배웅을 나온 미정이 그의 등에 대고 작은 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했다. 눈 감아줘서 고마워요. 형석은 미정의 말에 눈을 꾹 감았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도 미정에 관한 일은 머리에서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미정은 멀어지는 형석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선철이 집을 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바로 따라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바다로 나가봤을 때는 그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도와달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2시간 이상을 넋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장에게 알린 게 해가 떠오를 때쯤이었다.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다. 자식을 지켜야 했다. 형석은 뒤에서 들리는 미정의 흐느낌 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을 듯 싶었다. 그녀가 무슨 선택을 한 건지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걸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었다. 떠난 사람보다 남은 사람들의 삶이 더 중요해서였다. 제주를 떠나기 위해 형석이 오른 비행기가 이륙하자 거친 제주 바람이 그를 배웅하듯 비행기 꼬리를 흔들었다. 그 이후 형석은 미정과 조카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은 미정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녀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진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